지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아직은 우크라이나에 군대를 보낼 필요가 없다며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극단적인 상황의 경우에만 우크라이나에 군대를 보낼 것이라며 아직은 우크라이나에 군대를 보낼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뉴욕 증시는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지정학적 우려가 완화돼 다소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다우지수는 1.39% 상승한 16,392.38을 기록했고 나스닥 지수는 약 14년 만에 최고치를 보이며 1.75% 오른 4,351.97을 나타냈습니다. S&P 500 지수는 1.52% 높아진 1,873.77에 마감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또한 유럽 증시가 2%대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 우크라이나 사태를 진정시키는 발언을 한 것이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독일 증시는 2.46%, 프랑스 증시는 2.45% 급반등했고 영국 증시는 1.71%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3조 9천억 달러 규모의 차기 2015 회계연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올해 경제 성장률이 2005년 이후 처음으로 3%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며 재정 적자도 2018 회계연도까지 계속 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예산안은 2015 회계연도 재정 적자가 5,640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는 이번 회계연도에 예상되는 재정 적자보다 13%가량 줄 것으로 내다본 것입니다. 벤 버냉키 전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퇴임 후 첫 공식 석상에서 미국 경제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버냉키 의장은 미국 경제는 올해 3% 경제 성장률 궤도에 올라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G7의 경제 회복세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몇 가지 신호가 있다며 일본은 아베노믹스와 더불어 약간의 강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미국은 더 강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의 정기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오늘 시작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중국의 국방력 강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제 성장률 목표도 제시될 예정입니다. 대내외적인 불안 요소로 지난해 목표 성장률 7.5%보다 낮은 전망치가 나올 것이란 의견이 중론입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의 강동석입니다. 뉴욕 증시는 다행히도 우크라이나 사태가 단기적인 악재로 거치면서 반등을 했습니다. 다우지수가 어제 하락지보다 큰 1% 넘게 올랐고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도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군대를 파병할 계획이 없다고 밝히면서 군사 충돌 위기가 다소 완화되자 어제 큰 폭으로 하락했던 유럽 증시도 오늘 급반등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내일 시작하는 22 통화정책회의 그 의사록 공개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 구체적인 작업이 진행됐음을 확인함에 따라 시장의 소통을 강화했던 ECB 드라기 총재가 과연 어떤 발언을 하고 또 그 발언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여서 시장은 이를 반기고 있습니다. 또 오늘 중국에서는 전인대가 개막이 됩니다. 또 관심을 끌고 있는 중국의 경제 성장률 추정치와 또 어떤 정책을 말하게 될지 오늘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랜만에 글로벌 증시가 상승한 오늘 국내 증시 긍정적인 흐름이 기대가 됩니다. 굿모닝 대박 예감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접경에서의 군사훈련 종료를 지시함에 따라 우크라이나 긴장감이 급격히 완화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레이크쇼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다행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다소 완화되고 있고 또 푸틴 대통령도 군사를 파병할 계획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뉴욕 증시, 유럽 증시 모두 다 상승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군 통수권자의 한마디가 네. 시장을
얼게 만들고 그리고 또 녹이는 이런 양상입니다. 뭐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네.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에서 기자회견을 가졌고 이런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브리핑을 가졌습니다. 여기서 시장에 안도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 많이 터져 나왔습니다. 네. 어제 저희가 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말씀을 드리면서 상당히 우려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푸틴 대통령이 이 러시아의 금융시장의 불안, 이런 요소, 그 다음에 미국과 EU 쪽의 현재 제재 방안, 이런 점을 좀 고려한 것으로 보이겠습니다. 먼저 자료 화면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화면은 BBC의 자료 화면인데요. 여기 나와 있죠.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군사력을 현재 들어가는 것은 현재로서는 최후의 수단으로 현재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크라이나 주민들이 조금 안도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군사훈련도 현재로서는 중지하겠다라는 요소를 내비쳤습니다. 군병력 증강은 현재 고려하지 않고 있고 우크라이나를 러시아의 크림반도 지역을 합병하는 이런 병합 계획도 현재로서는 속내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진심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시장은 좀 안도했고요. 우크라이나 사태의 이 지정학적 리스크는 많이 현재 떨어지는 내용이라고 보겠습니다. 한 가지 더 자료 화면을 준비를 했는데요. 캐리 그 국무장관이 현재 우크라이나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틀째 현재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제목에 Diplomatic Frontline, 외교적인 현재 최일선에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진은 그 연설을 했던 이런 모습이 현재 나와 있고요. 현장 사진도 들어와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기자가 같이 동행을 해서 현재 그 존 캐리 국무장관이 여기 현재 있고요. 이 우크라이나 주민들의 설명을 듣고 있는 이런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뒤에는 시위로 점철됐던 이런 그 현장의 모습도 현재 나와 있고요. 이 밑에 내용을 보시면 오바마 대통령이 그 푸틴 대통령에게 경고했던 내용들 이런 부분도 현재 같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 키예프의 현장 사진을 보시면 전반적으로 현재로서는 조금 그 안도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감지가 되고 있는데요. 현재 이 사진은 야당 대표를 만난 사진이라고 보겠습니다. 그 전사자들을 영혼을 추념하는 이런 곳에 현재 꽃을 들고 존 캐리 장관이 현재 초를 그 땅에 이렇게 그 헌화를 하는 이런 모습들도 보이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뭐 그림을 보시면 현재 우크라이나 사태와 그 분위기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존 캐리 장관이 우크라이나에 들어가서 EU와 현재 그 접점을 노력하고 있고 이런 분위기에서 푸틴 대통령이 현재는 조금 더 한 발 뒤로 물러난 이런 수순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현재 크림반도에 주둔하고 있는 병력을 언제 철수한다는 이 그 일정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긴장은 조금은 남아 있다고 보겠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사태가 단기 악재로 이렇게 거치자 뉴욕 증시는 다시 한번 사상 최고가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유럽 증시도 전일 크게 하락했었는데 다시 급반등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안전자산으로 네. 급격하게 쏠렸다가 이것이 이제 위험자산 쪽으로 조금 더 이제 투자 심리가 복원이 되는 이런 네.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어제 그저였죠. 뉴욕 증시 낙폭이 1% 이상은 되지 않았었는데요. 3대 지수 모두 오늘 어제 그제 낙폭보다도 더 올라가는 이런 추세로 나왔습니다. 다우는 1.4% 올라갔는데요. 16,395로 마감이 됐고요. 나스닥은 1.75%가 올라갔습니다. 4,351포인트. S&P 500 지수도 1.53%가 오른 1,873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엊그제 유가와 금, 그 다음에 미국의 국채 이런 가격들이 강세가 나타났었는데요. 오늘은 전반적으로 반락하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미국의 경제 지표는 별다른 게 없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역시 우크라이나 사태의 진전 모습 이런 부분에 가장 관심이 많았고요. 국내 아시아 쪽에서는 이제 중국의 전인대가 오늘 개막이 됩니다. 뒤에서 자세한 내용을 현재 준비를 하고 있고요. EU 외무장관 회의가 어제 있었습니다. 여기서 오늘 내일 이제 6일이 되겠는데요. EU 정상회담에서 러시아 제재 방침 이런 부분을 현재 마련하고 있는데 유류라든지 천연가스 수입이 많은 독일의 경우에는 이를 그 대화로 풀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서 일부 국가와 약간의 의견 충돌이 여전히 남아있는 모습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는 일단락이 됐고 이제 뉴욕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내년도 의회 예산안을 공개를 했습니다. 경제 성장률도 3.1%로 상향 조정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뭐 공화당은 이것이 이제 증세를 많이 가져가고 이것이 또 부유층의 증세가 그 타겟이 되고 있다는 점 이런 점에서 뭐 즉각적으로 좀 비난 성명도 같이 나오고 있는데요. 뭐 시끄러운 분위기입니다만 이것이 이제 그 의회를 통과되거나 이런 부분은 약간의 뭐 수정이 있을 것으로 현재 관측이 되고 있고요. 이번 달 이제 올해 10월까지 아직까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수정 내용을 좀 들여다볼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좀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 화면은 그 워싱턴 포스트에 그 들어온 자료 화면이고요. 화면 중앙에 오바마 대통령이 이 의회 예산안을 오늘 얘기를 하면서 시장에서 인터뷰를 가졌던 내용들이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뭐 그림도 현재 잘 나와 있는데요. 가장 많이 이제 삭감이 되는 부분이 4,956억 달러의 국방비 예산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의료 서비스 예산, 의료 서비스 부분에서 737억 달러가 이제 줄어들게 됩니다. 반면에 늘린 예산은 교육 예산을 많이 늘렸습니다. 686억 달러를 현재 늘렸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그 취업에 어려움을 갖고 있는 기존의 직원들, 그 다음에 이런 그 취업자들을 재교육을 이 교육 예산에 할애를 해서 다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많은 그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베테랑 어페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퇴역 군인들의 연금이 여기 이제 들어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653억 달러가 2015년에는 추가적으로 좀 늘어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뒤에서 보면 그 그래프가 나와 있죠. 오바마 대통령이 현재 추산하는 예산은 현재 그 재정 적자 이런 부분이 이제 줄어드는 추세고 위쪽으로 가는 것은 이제 의회 예산이 가져가고 있는 기존의 예산이라고 보겠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그 현재로서는 desirable 아주 그 매력적인 예산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앞서 뭐 저희가 그 부유층 증세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10년간 부유층의 증세 규모를 5,980억 달러를 가져가겠다 이 내용이 나오자 하원의 존 베이너 의장이 즉각적으로 아주 그 혹평을 냈고요. 올해 재정 적자는 내년이 되겠죠. 내년 재정 적자는 6,490억 달러로 GDP의 3.7%, 2년차 내후년에는 3.1%까지 내리겠다는 것이 이번에 보관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림 하나도 더 나와 있는데요. 이 현재의 예산을 기획한 이 소책자가 그 의원들에게 배포되는 이런 그 내용들이 현재 나와 있는 화면인데요. 블룸버그에서도 이런 내용을 현재 집중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벤 버냉키 전 의장의 연설이 있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것이 후회가 된다. 이제 의장직을 내려놓으니까 조금 더 솔직한 이야기를 하게 되나요? 그렇죠. 이제 부담이 내려가면
우리가 이제 그 자신의 연애를 그 얘기하는 것보다 네. 상대방의 연애를 조언하는 것이 오히려 더 객관적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의장직을 내려오니까 조금 더 자신이 가져갔던 정책 기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한 발 뒤에 그 물러서서 네. 볼 수 있는 이런 내용이라고 보겠습니다. 그 앵커께서 아주 비유를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자료 화면을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버냉키 의장이 의장직으로 그 봉직을 했던 당시에 기자들에게 이제 노출이 됐던 사진이라고 보겠습니다. 제목을 보시면 버냉키 Harbor Leaflet on Main Street View of Bailout 이렇게 썼습니다. 베일아웃은 이제 구제금융이나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여기 이제 하버라는 그 뜻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정박지, 항구 이런 뜻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은유적인 표현으로 쓰였다라고 보겠습니다. 이 정박지라는 것은 버냉키 의장이 연준에 재임했던 이 기간을 은유적으로 표현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현재 연준은 그 양적 완화 기조를 현재 줄여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재무제표는 4조 달러까지 현재 높아진 부분이고요. 시장과의 소통, 그 다음에 정치권과의 타협, 그 다음에 연준의 제 역할을 가져가야 되는 정책 기조 이런 부분에서 고민이 많았다는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연준 100년 역사에 이렇게 많은 돈을 한꺼번에 단기간에 푸는 경우는 그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쉽게 찾아보기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버냉키 의장은 여러 그 얘기들을 좀 했습니다만 네. 가장 그 골자가 되는 부분은 이 리먼 브러더스 붕괴 전에 저희가 이제 그 2008년 FOMC 의사록이 추가로 공개됐을 때 이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만 이때 금리를 크게 그 변동하지 않고 상당 기간 유지를 했습니다. 한 6, 7개월 정도 유지를 했었는데요. 이때 좀 더 공격적으로 금리를 내리고 좀 더 시장에 발빠른 처방이 나왔더라면 이 부분을 금융위기의 손실을 조금 더 줄이지 않았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옐런 의장도 후회하지 않고 현재 경제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시장을 안정시키는 대응책을 내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레이크쇼어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중국에서는 전인대가 개막됩니다. 자세한 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대신증권의 성현주 연구원 연결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인대가 오늘 개막이 됩니다. 경기 부양보다는 이제 정치 개혁과 또 복지제도 마련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이 끌고 있는데 오늘 관전 포인트는 어디에 있습니까? 네, 결국 올해 정부 정치 방향성이 좀 중요한데요. 이는 2014년도 GDP 성장률 목표치, 그리고 M2 증가율, CPI 및 재정 적자 목표치를 이제 오전 중에 발표를 하는데 이를 우선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성장률이 전년도 목표치 수준을 유지하고 재정 적자가 전년 대비 약 8%에서 1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부합을 한다면 그 외 이제 개혁 정치인 신도시와 금융개혁 정책 방향성을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요. 새로운 정책보다는 이전에 진행을 했던 지방정부 양해에서 논의된 내용을 통합하여 구체적인 방향성을 언급할 것으로 예상하고 세부 안건은 이후에 발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신도시화 정책에서 토지 및 호적제도에 대한 시기, 실시 방법 및 환경 보호를 위한 정책 방향성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번 전인대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점은 중국의 경제 성장률 추정치입니다. 이제 성장률 목표치가 하향 조절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아예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네, 사실 지난 12월 경제공작회의에서 2014년 GDP 성장률 목표치를 발표를 했어야 하는데 발표를 하지 않았는데요. 이에 따라서 2014년 그 GDP 성장률 목표치를 구간으로 발표하거나 혹은 이제 발표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발표를 한다면은 7.5%를 그래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인데요. 최근에 이제 인민은행 총재가 중국의 이제 적정 GDP 성장률을 7%에서 8%로 발표하면서 사실 수치가 아닌 구간으로 발표될 가능성도 있지만 여전히 7.5%가 높다라고 판단하는 이유는
지난 12월 말에 이제 중국 인사부가 2014년 도시 신증 취업 인구 목표치를 이제 기존 900만 명에서 1000만 명 정도로 우선 초보 수치를 정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만약 취업 인구 목표치가 상향 조정된다면 최소 GDP 성장률은 7.2% 이상을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목표치도 따라서 7.5일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판단입니다. 네.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7.5%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인대에서 발표될 새로운 정책 가운데서 우리나라 기업에 직접적인 수혜가 있을 만한 어떤 정책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우선 신도시화 정책에 따른 토지개혁 시기 및 방향성에 대한 언급이 제시된다면 부동산 수요 증가에 따른 소재 업종 수혜가 예상이 됩니다. 그 외에 1가구 2자녀 정책 등 호적제도 개선안이 본격적으로 발표되면서 유아용품 등 소비업종 수혜도 기대가 됩니다. 그 외 환경 규제 강화에 따른 친환경 자동차, 가전 보조금 정책 및 오폐수 처리 시설 등 업종에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판단입니다. 네, 그렇다면 중국 정부 차원에서 그림자 금융과 또 지방 정부 부채 연착륙 대책을 통해서 이제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할 만한 정책들이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까?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상해 자유무역지구나 최근에 이제 천진, 중경 자유무역지구를 통한 또 위안화에 대한 이제 거래 개정안이 또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특히 이런 자유무역지구를 통한 환율에 대한 이제 그런 개혁안들이 좀 포함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구체적인 방안보다는 방향성을 제시한 다음에 이후에 구체적인 이제 세부 안건들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환율 그 조정폭이라든지 또 위안화 자본거래 개정 방안 등 이런 내용들이 이후에 또 추후에 발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방향성을 언급해 준다면 그래도 금융시장에는 안정감을 불어넣을 수 있을 텐데요. 위안화 약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배경과 전망 또 시사점까지 한번 짚어볼까요? 네, 최근에 이제 위안화 환율이 좀 빠르게 상승하면서 경기 둔화에 따른 이제 자금 유출로 위안화 가치가 하락되고 있다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2013년 6월에 즉 자금 경색 및 경기 둔화 우려가 일었을 때 그때와 비교를 하면 단기 금리가 사실 지금 현재는 우선은 3%대로 안정하다. 바로 이를 의미하는 거는 현재 위안화 환율은 빠르게 상승하지만 자금 여력은 좀 안정적이라는 그런 판단이고요. 오히려 중국 정부가 환율 변동폭을 확대하려는 의도, 과도한 유동성을 좀 조절하려는 그런 조치로 판단됩니다. 2012년 4월에 환율 변동폭을 1%로 확대했을 시 약 2달간 환율도 1% 정도 상승을 했었고 최근에도 한 달간 1% 정도 상승을 한 것으로 봐서는 최근 들어서 이제 환율 변동폭을 2%까지 확대시키려는 중국 정부 움직임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전인대 전후로 해서 중국 정부는 환율 상승 흐름을 좀 용인할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단기에 그칠 것으로 판단되고 중장기적으로는 위안화 절상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오늘 오후 확인할 수 있는 전인대 뉴스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아침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대신증권의 성현주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장 전략 시간입니다. 유진투자증권의 정승현 과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장 이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는 해외발 악재로 외국인의 현선물 매도로 코스피 지수가 1954선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코스닥도 연기금의 매수 등으로 670원가량의 순매수로 상승을 보였습니다. 마지막 이슈는 낙폭과대에 따른 관련 종목들이 하락했는데 최근 기관 외국인의 매수 속에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 양회 관련해서 또 수혜주가 있을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우선 다행히도 우크라이나 악재가 사라지긴 했습니다. 오늘 장에서 좀 추가적인 상승이 좀 기대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전일 이슈 같은 경우에 우크라이나가 또 악재로 작용을 했다가 하루 만에 우크라이나 악재 때문에 그 주식을 팔지 않겠다. 워렌 버핏이 그런 얘기도 했고 그런 영향으로 다시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일단 사실 전일 시장에 우크라이나 악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견조한 모습을 보였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1950선까지 하락을 했습니다만 박스권 상단이었던 1970, 80 이 정도 부분까지 지수에 대한 부담이 있었던 상황이었고 그런 부분들 감안한다면 어제 외국인의 현선물 매도가 있었습니다만 기조 자체가 외국인
가속적으로 우리 시장을 순매수를 했던 상황은 아니었고, 아마 1970이 넘어가는 상황에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이구동성으로 외쳤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이슈로 인해서 시장이 빠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아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이 전쟁 악재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일단 시장은 주식시장 자체는 해외 시장과 연동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어제는 일정 부분 악재로 작용을 했습니다만 또 하루 지난 오늘은 더 그다지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유럽 증시가 빠졌던 것보다 더 크게 반등을 했습니다.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는데 그렇다면 오늘 국내 증시도 큰 반등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과장님? 일단 우리 시장이 사실 어제 빠진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우리 시장은 아마 어제 낙폭의 일정 부분 좀 더, 아마 1970 정도 수준이 오늘 맥스 상승폭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1970, 80 정도 부근이 되면 또 부담스러운, 지수대 있기 때문에, 일단 외국인의 어떤 순매수 향방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지수 자체는 또 2000을 뚫고 가기에는 돌발 악재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큰 폭의 상승, 기대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또 너무나 마냥 좋게만은 볼 수 없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코스닥은 연기금 쪽에서의 꾸준한 순매수 속에 530선 돌파, 그래도 비교적 견조하게 상승하고 있더라고요. 네네. 어제 흐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예. 어제 일정 부분 전방위적으로 IT 부품주라든지 그리고 헬스케어 그리고 모바일 게임주 전체적으로 매수세가 코스닥 종목들 전체적으로 확산이 되면서 종목들 가리는 종목 없이 다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물론 업종 내 종목 차별화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있었습니다만 어제 좀 특이할 만한 점은 기관이 670억 원을 순매수해줬다라는 부분들. 결국에는 코스닥이 530선 정도 부근이 박스권 상단이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530선을 뚫기를 위해서는 외국인이 지금까지 많은 물량들을 코스닥에 사줬고 그 손바뀜 과정이 적절하게 일어나야지만 박스권을 돌파하고 추가적인 상승이 이루어질 것이다. 결국 그 역할은 기관이 해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어제 그런 징후가 첫 번째로 나타난 하루였다라는 점으로 봤을 때 어제 코스닥의 상승은 상당히 의미 있는 상승이다라고 충분히 분석이 가능할 수 있겠고요. 일단 단기 저항으로 작용이 됐던 530선을 어제 뚫고 올라갔고, 그리고 오늘도 해발 호재로 인해서 또 추가적인 상승이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기술적으로도 오늘의 향방에 따라서 아마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이 기대해 볼 수 있는 코스닥 시장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상승 탄력도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어제 시장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방위적으로 모든 종목들이 기관의 매수세가 그리고 외국인의 매수세가 집중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일단 신고가를 내는 종목들은 계속 또 신고가를 내고 있습니다. 썬데이 토즈라든지 이런 종목들, 그리고 낙폭가대 종목들,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도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 양시장 모두 반발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감안할 때 일단 낙폭가대 종목들도 관심을 가지고 일단 신고가를 내는 종목들 매수세는 몰려 있습니다만 밸류에이션으로 봤을 때는 부담스러운 국면에 있기 때문에 신고가를 내는 종목보다는 지금은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는 낙폭가대 종목으로 집중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낙폭 과대주를 말씀하셨습니다. KC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중국 양회 관련 수혜주로 떠오르면서 상한가를 기록했단 말이죠. 네네. 일단 KC그린홀딩스가 한 2달 전만 하더라도 5,000원대, 거의 시가총액 1,000억 원대 수준으로 추락을 한 이후에 지금 거의 2달 만에 저점 대비 거의 70%, 80%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8,000원이 훌쩍 넘어갔고요. 그런 부분도 감안할 때 일단 상승 탄력도가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그런 흐름들이 중국 양회 관련해서 수혜를 충분히 입을 수 있다라는 이슈로 저가 매수가 유입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에스텍파마, 그리고 RF텍 같은 IT 부품주, 그리고 헬스케어 관련주들도 어제 반발 매수로 인해서 7%, 8%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중국 관련 수혜주, 그리고 일단 낙폭가대,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결국 KC그린홀딩스도 아마 이렇게 낙폭이 크지 않았다면 아마 중국 양회에
대한 수혜를 입는다 하더라도 이렇게 강력하게 매수가 들어오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데 결국에는 지금 가격도 사실 퍼 한 5배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감안할 때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는 결국 밸류에이션 메리트로 인해서 들어왔던 어제 상황이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들 종목들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일단 캐시그린홀딩스 같은 경우에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예. 일단 한번 조정이 나올 때 기간 조정이든 가격 조정이든 충분히 나와준 다음에 접근이 가능한 시점이라고 보고 일단 가격 논리로서는 싸다라는 논리는 충분히 통하지만 일단 샀는데 또 하루 이틀 빠지면 또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할 때는 하루 이틀 빠지고 난 다음에 접근한 이후에는 아마 추가적으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밸류에이션 메리트를 봤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RF텍 같은 경우에는 갤럭시 S5 또 진동 또 방진 방수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7% 급등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네. RF텍 같은 경우에도 사실 갤럭시 S5에 관련 수혜주가 지금 옥석 가리기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어제도 크루셜텍 같은 경우에 거의 상한가까지 간 이유가 지문 인식 납품을 한다. 회사는 부정을 했습니다만 그 논리로 인해서 거의 장중에 상한가까지 가는 기염을 토했는데 결국 이런 논리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과 그렇지 않은 종목 예전에는 IT 스마트폰 삼성에 납품하는 종목이다 하면 무조건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은 그 옥석 가리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제 시장에서 일정 부분 올라왔던 종목들은 지금 계속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라고 판단이 됩니다. 오늘장 큰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내외적인 이벤트도 있고 일단은 우크라이나 악재가 사라진 가운데 코스피 지수 1970까지 반등을 기대하시는데 오늘장 전략 어떻게 써볼까요? 네, 오늘 일단 해외 시장이 상승으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유럽 시장, 미국 시장 상당히 좋은 흐름으로 끝났습니다. 결국 이 시장에 대한 우리 해외 시장의 호재 충분히 기대할 만한 상황인 것 같고 하지만 어제 시장 일정 부분 그 하락폭이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상승폭도 제한적일 수 있다. 야간 옵션, 야간 선물 같은 경우에 한 0.5% 정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상승은 상승으로 시초가가 결정이 될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고 일단 지금 현 양시장 모두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모두 일단 박스권 상단에 거의 위치한 상황입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이 올라와도 박스권 상단 정도 부근이기 때문에 일단 박스권 상단에 이 저항선을 결국 해외발 이런 호재가 뚫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은 오늘 충분히 가질 수 있는 하루다라고 생각이 들고 반면에 이런 좋은 분위기 속에서 만약에 오늘 상승하더라도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종목이 현대중공업과 포스코가 아닐까 싶은데 포스코는 지금 신저가를 내고 있습니다. 이 정도 가격이 이 정도 가격으로 빠지게 되면 현대중공업도 마찬가지인데 이 ELS 하방 배리어에 근접을 하게 됩니다. 지금 거의 현대중공업 거의 한 4천억 정도, 포스코도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ELS의 물량들이 잡혀 있는데 결국 하방 배리어를 터치를 하고 그 가격대를 내려오게 되면 이 물량을 담았던 ELS에서 물량이 더 쏟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수급적인 부분에서 좀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고 이 가격적인 논리로 많이 빠졌으니까 접근한다 이런 논리보다는 추가 하락 시에 ELS 물량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리스크 관리가 더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판단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시장보다 훨씬 더 좋은 움직임 계속적으로 연일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간의 매수가 의미 있게 들어왔던 부분들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의 그 성격 자체를 좀 달리 보셔도 무방하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모바일 게임주, 헬스케어, IT 부품주 가리지 않고 종목별로 어떤 실적 기대감과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는 종목들은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가 집중적으로 투하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방위적으로 이렇게 매수세가 확산이 되는 분위기 저는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 상승폭만큼 아니지만 오늘 코스피 지수 1970까지의 반등, 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몰리고 있는 모바일 게임주 헬스케어에 대한 관심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의 정승현 과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글로벌 인사들의 발언과 이슈에 대해서 색다른 시각으로 숨은 의미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동섭의 일당백,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는 단연 우크라이나 사태죠.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접경에서의 군사훈련을 종료하고 군 부대원들이 원대 복귀할 것을 지시했다고 러시아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다행히 큰 충돌 없이 마무리되는 분위기, 예상보다 빨리 종료됐습니다. 너무 좀 당황스러운 상황이죠. 네. 물론 뭐 빨리 끝날 거고 무혈 충돌은 없을 거다라는 네. 그런 생각은 거의 하고 있었는데요. 이건 뭐 시작한 지 며칠 되지 않아서 끝냈던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근데 그 푸틴도 머리를 많이 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점령을 했는데 그 점령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군사훈련이라는 용어를 썼죠. 예, 군사훈련이라는 용어를 씀으로 인해서 군사훈련을 멈추어서 이제 퇴각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죠. 이로 인해서 일단 우크라이나 사태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이게 이제 제가 볼 땐 푸틴으로서도 전쟁을 일으키면 굉장히 부담스러우니까 우크라이나의 어떤 공항이라든가 이것을 봉쇄했을 경우에 글로벌의 어떤 국제사회의 어떤 모습을 좀 확인하고 싶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속된 표로 말하면 간보기를 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간보기를 했더니 이게 반응이 너무 심각하게 나오는 거죠. 주식시장도 폭락하고, 루블화도, 굉장히 많이 절하되고, 또 국제사회에 투자했던 많은 자금 동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친구들 중에 재벌들이 좀 있는데 재벌들이 몇십억 달러씩은 다 잃었거든요. 또 그 중앙은행에서 금리까지도 올려야 되는 사태가 발생하고, 또 기업들의 움직임도 어려움이 생기고 있고, 또 정치적으로도 이 국제사회에서 왕따를 당하기 일보 직전이 되고요.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너무 많다라는 것을 이제 푸틴이 판단한 거죠. 근데 참 아쉬운 거는 그냥 가만히 저희 같은 그 평범한 사람이 봐도 얻을 게 없다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수싸움에서 미국한테 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푸틴의 이 행동은 이제 향후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푸틴의 어떤 그 A에서의 어떤 정치적 어떤 행동에 있어서 입지가 굉장히 좁아졌고 러시아의 힘이 과거와 다르게 굉장히 약해졌다는 것을 알려주는 시그널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러시아가 쇠퇴의 길을 가는 전초전이 시작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크라이나 문제가 너무 쉽게 끝났다라는 것은 시장에 뭐 상당한 호재로 다가올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이제 우크라이나가 구제금융을 신청하겠죠. 이 구제금융 신청했을 때 얼마나 빠른 속도로 진행해 주냐에 따라서 또 시장의 충격은 상당히 제한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입지가 좁아진 러시아 어떤 돌파구를 찾을까 한번 확인해 봐야겠네요. 두 번째 이슈는 중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중국 인민은행이 단기자금 시장에서 850억 위안, 우리 돈으로 약 14조 8천억 원 규모의 유동성 회수에 나서자 단기금리가 반등했습니다. 하지만 성장성 둔화가 심해진 상태에서 이렇게 금리 상승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진 않겠죠? 지금 그 중국이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죠. 네. 춘절을 기점으로 해갖고 1조 2천억 위안 정도를 대출을 해서 시장 유동성을 풀어놓고 지금 다시 다 걷어들입니다. 사실 이 걷어들일 일은 전혀 없죠. 다만 이제 이걸 가지고 누군가 투기를 할까봐 그거를 이제 미연에 방지하는 뭐 차원이다라고 하지만 중국은 사실 지금 경기 부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장이 계속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 일각에서는 이번 그 야후에서 뭐 경제성장률 7% 정도도 깨지는 뭐 뉴스 나올까봐 불안에 떠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의 어떤 그 유동성 공급은 오히려 좋은 건데 이 공급하고 뭐 한 달도 안 되고 다시 흡수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좀 안타깝다라는 거죠. 주가를 다 끌어올려 놓고 다시 다 되돌리고, 과거의 주가로 보면은 지금 완전히 3분의 1 토막 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이 아직도 이 주식시장의 중요성을 잘 모르는 것 같고,
보통 우리가 지표로 볼 때는 주식시장이 바로미터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 시장이 패닉이 오네 안 오네 막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미국이나 선진국은요. 근데 중국은 아직 그런 생각이 전혀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제가 볼 때는 인민은행이 지난번 1조 2천억 위안까지는 아마 다 흡수하지는 않을 거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적절한 양을 공급하는 과정 속에서 적절한 양의 흡수를 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될 확률을 좀 열어두고 봐야 되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인민은행에서 뭔가 변화를 좀 추구해야 되지 않느냐. 시장은 어차피 지금 가야 할 길에 다 접어들었다라고 보여주고 있고 중국도 그 부분에 있다라고 본다면 단기금리 급등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상당히 좀 신경을 좀 써야 된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아마도 이 중국이 이번 전인대를 통해서 어떤 정책 하나 내놓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그림자 금융이 나타났었기 때문에 그 그림자 금융이 나타난 지가 한 9개월, 10개월 정도 됐거든요. 일반적으로 한 정책이라든가 어떤 현상이 나타났을 때는 8개월에서 9개월 사이에는 어떤 변화를 준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인민은행에서 이 850원 위안의 어떤 유동성 흡수와 이런 것들은 사실 크게 개의치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사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정책 히든 카드는 어떤 카드일까요? 일단 그림자 금융에 있어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사실 좀 제한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지만 성장 위주의 정책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에서 지금 그 위안화 환율 변동폭을 늘리려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위안화를 약세 쪽으로 끌고 가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2005년부터 거의 한 9년 정도, 8, 9년 정도가 강세로 지속되면서 약 35% 정도의 위안화 절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위안화 절상으로 인해서 사실은 중국이 성장률이 막 급격하게 줄어들었다는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개혁을 통해서 내수를 진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장을 가져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환율을 가지고 시장 조율을 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아마 성장 쪽에 방점을 지금 환율의 변동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환율의 변동성을 가지고 성장 위주의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오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 이슈는 한국 증시에 대해서 또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더라고요. 세 번째 라운드가 이어지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린치 증권이 한국 증시에 대해 외국인 매집 초기 단계로 평가하고 추가 매수 여력이 상당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매집 초기 단계라면 충분히 추가 매수할 여력이 있다는 거잖아요. 굉장히 반길만한 일인데요. 2,540불 저는 간다고 보기 때문에요. 네. 거기까지 본다면 지금 지수는 정말 매집 초기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이 뉴스를 가지고 해석하기보다는 이 네. 매집 초기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확인시킬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2월에 정부에서 3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3월에 중앙은행 총재가 바뀌는데 이 중앙은행 총재가 기대치를 굉장히 키울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시장에서는 뭐 금리 인상이 뭐 연말이나 내년 초에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금리 인상은 거의 못합니다. 금리 인상 못하는 이유가 부동산 가격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저금리 기조를 유지할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근데 옛날에 이성태 총재 밑에서 총재보를 했었기 때문에 부총재보를 했었기 때문에 그때의 흐름을 잘 알 것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 동결 쪽에 무게가 실릴 거고요. 일단은 최악의 상황은. 근데 왜냐면 금리 인하를 카드를 쓸 확률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외국에서는 알고 있는 거죠. 이제 금리 인하를 예를 들어서 3월 말에 교체가 돼서 4월이 됐는데 4월 금통위에서는 해서는 안 됩니다. 4월 금통위 하게 되면은 효과가 떨어집니다. 오히려 완화적 기조의 발언을 시장에다 확 불어넣어놓고 시장에서 예측을 하게 하는 거죠. 5월이나 6월에 분명히 금리 인하 할 거야. 그때 금리 인하를 하는 거죠. 그것도 0.25가 아니라 강력한 시그널을 보면서 한 0.50을 하게 되면 이것이 적어도 그 이후에 몇 개월 동안 지금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또 금리 인하할지 몰라 하는 기대감이 굉장히 형성됩니다. 이걸 가지고 올 한 해를 버틸 수 있다는 거죠. 한 0.5원 가지고요. 그렇다면 당연히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이런 데서는 정부가 작년에 중앙은행과의 어떤 불협화음 속에서 어려우는데 이번에 교체가 되고 금통위원들도 몇 명이 교체가 되는데 그 교체가 되는 상태에서 정부의 의지와 같이 갈 거라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의 기대감이 더 큰 거죠. 근데 일부에서 금리 인상을 얘기하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데 어쨌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다는 거죠. 그렇다면
미국도 버블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우리나라가 드디어 시장에 어떤 물 만난 상황이 된다면 당연히 지금은 외주 초기 국면으로 봐야 된다.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얘기하는 이 외국의 초기 국면이라는 것은 상당히 근거가 있는 얘기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언급을 해주면서 시장의 분위기를 좋게 만들어서 외국인이 들어올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면은 또 코스피 지수가 말씀하신 대로 2,540까지 가는 깃틀 발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글로벌 증시 오랜만에 또 호황을 보였습니다. 뉴욕 증시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고요. 사실 국내 증시도 어제 큰 폭으로 빠지진 않았습니다만 오늘 추가적인 상승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이제 가야겠죠. 네. 악재가 또 해소가 됐고 악재가 생긴 과정 속에서 우리나라는 잘 선방을 많이 한 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힘이 시장에 들어올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봐야 될 거예요. 그 네. 얘기는 주가를 상당폭 끌어올릴 수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틀 동안 하락한 부분을 거의 다 회복할 확률이 굉장히 크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틀치 하락할 수 있는 폭을 오늘 회복을 기대해보면서 김동섭 이사님 보내드리겠습니다.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3월 5일 수요일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